안녕하십니까. 경영언론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제9주차 1교시 재무관리 공부하겠습니다. 제1절 재무관리는 총 5절까지 있는데요. 1교시 때 3절까지 하고요. 2교시 때 아마 4절 5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은요. 재무관리 의예요. 재무관리 개념, 재무적 의사결정, 재무관리의 부문조직 이렇게 또 세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재무관리 개념이에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본의 조달과 이의 운영에 관한 재무활동을 계획하고 이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관리활동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기업을 차리려면 제일 먼저 돈이 필요하죠. 돈. 이 재무관리는 바로 이 돈의 관리를 하는 게 재무관리예요. 돈이란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돈이 필요하죠. 사업을 시작할 때 돈을 마련해야 돼요. 자본금이 있어야 사업을 시작하겠죠. 총 사업을 시작하려니까 100만 원이 필요한데 내 주머니를 찾아보니까 내 주머니에 60만 원밖에 없어요. 제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이 60만 원이에요. 그럼 40만 원이 모자라죠? 이 40만 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아버지한테 빌리고 형한테 빌리고 뭐 가족들한테 빌리고 친인척 빌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빌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은행에 가서 대출 받고 담보 맡기고 빌려오고 투자자 모으고 어쩌지 해가지고 총 1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요. 100만 원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또 결정이 됐으면 나 치킨집을 차리려고 그래 가지고 투자를 결정했어요. 치킨집. 그러면 점포 구해야 되겠죠. 광고 홍보해야 되겠죠.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집기 시설 투자해야 되겠죠. 냉장고 필요하죠. 뭐 튀김판 필요하죠. 오토바이도 필요하겠죠. 뭐 전화도 필요하겠죠. 광고판도 필요하겠죠. 등등등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월급도 줘야 되겠죠. 나도 내 용돈도 필요하겠으나 종업원들이 2명 있으면 종업원들 용돈, 아르바이트 비용도 줘야 되겠죠. 또 관리비도 내야 되겠죠. 돈을 40만 원 빌렸으니까 이자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등등등. 이 100만 원 마련한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게 이제 투자 기능이에요. 연말에 가가지고 100만 원 투자했는데 연말에 가보니까 20만 원을 벌었어요. 장사를 참 잘했어요. 이 20만 원 번 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무실 좀 확장할까? 아니면 오토바이 한 대 더 살까? 냉장고가 작은데 냉장고를 좀 더 할까?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되겠죠. 우리 또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종업원들한테 좀 보너스 좀 줄까?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광고 홍보를 좀 더 해볼까? 그게 이제 수익금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돈도 마련해야 되고 마련한 돈을 어떻게 분배를 하고 투자할 것인가, 수익금이 생기면 어떻게 또 배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재무관리, 돈과 관련된 걸 하는 게 바로 재무관리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인사관리는 사람 관리였잖아요. 사람 뽑고 교육시키고 네, 배치시키고 일 열심히 하라고 자극 주고, 마케팅 물건 잘 파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광고 홍보도 하고 하는 거겠죠. 재무관리는 돈 관리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재무적인 의사결정이에요. 뭔 말일까요? 자본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방금 전에 얘기했죠. 어떻게 내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을 잘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해 일정한 기준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있을 수 있겠죠. 내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치킨을 할 것인가, 군고구마 할 것인가, 뭐 호떡 장수 할 것인가, 뭐 붕어빵 장수 할 것인가, 뭐 튀김 장수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최적의 의사결정, 나 치킨 할래? 라고. 그것도 최적의 의사결정이에요. 일정한 기준이 요구된대요. 그 기준이 뭔데요?
기업의 기업가치 극대화를 바로 기준,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기준에 하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기준은 뭐라고요? 기업가치 극대화예요. 기업가치 극대화는 이윤입니다. 이윤. 재무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를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재무적인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업가치의 극대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가치 극대화는 뭔데? 이윤이에요. 이윤. 우리가 투자자가 있잖아요. 기업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요. 왜 기업에 투자를 하죠?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자선단체가 아니라, 내가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난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하면 투자자들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느냐? 이윤을 많이 올리면 돼요. 이윤을 많이 올리면. 수익을 많이 올리면 뭐가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요. 그 기업의 주가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면 주가가 올라가요. 이해가시죠? 주가가 올라가면 투자자들은 자기 재산이 증가가 돼요. 이해가시죠? 따라서 기업 가치 극대화란 무엇이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줘야 돼요. 그거는 기업이 수익금이 많이 생기면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는 걸 투자자들은 가장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투자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가장 만족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지나가 될까요? 재무관리의 부문 조직이란 게 있어요. 트레저러가 있고요. 또 하나 컨트롤러가 있어요. 트레저러란 무엇이냐? 자본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라인 부분이에요. 스텝이 아니라 라인이에요. 이렇게 사장이 있으면요, 자금부가 있겠죠. 그렇죠? 자금부. 라인입니다. 스텝은 참모들을 말하는 거예요. 담당 부서장은 자금부장이 되겠죠. 자금부니까요. 현금관리라든가 신용관리라든가 유가증권의 투자라든가 자본의 조달 등 주로 자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뭐 학교에도 자금부가 있죠. 재무팀이 있겠죠. 재무팀, 재무부 이렇게 있겠죠. 각 기업에는 기업마다 자금부가 있고 자금부장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트레저러 총 대장이 되겠죠. 컨트롤러는 기업의 재무활동에 대한 계획과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스텝 부분입니다. 스텝, 이걸 감사라고 해요. 감사실, 감사. 학교에도 총장님 있으면요, 밑에 학장이 있죠. 교수들 이렇게 있겠죠. 또 하나 이제 그 조직 부분에 가게 되면 각 처장님도 있고 부장님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자금부도 있고 총무부도 있고 기획처도 있고 이렇게 쭉 있겠죠. 바로 그 스텝입니다. 라인 조직이에요. 그러면 스텝은 무엇이냐? 총장님 옆에 감사가 있겠죠. 감사. 이해가시죠? 이사회라든가 감사라든가. 이 컨트롤러는 이제 자금부에서 돈을 제대로 잘 썼는지, 계획대로 잘 실행을 했는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 통제 기능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통제는 뭐를 전제로 해요? 계획을 전제로 하는 거죠. 앞에서 한번 공부한 적 있었어요? 그쵸? 내가 이번 학기 공부를 잘했나 못했나 성과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학기 초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겠죠? 최소 4.0. 그래서 이번 학기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4.0 이상이면 성공, 4.0 안 되면 달성 못한 걸로 보면 되겠죠. 자본의 조달이에요. 뭐가 있나요? 자본 조달에 장기 자본의 조달이 있고요. 증권시장 보통 쭉 있어요. 1절 끝나고 이제 2절 들어왔습니다. 자본을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본 조달. 자본 조달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제 장기 자본을 조달하는 게 있고 아마도 2-2를 가게 되면 단기 자본 조달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장기 자본 조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계신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대출 받는데 1년짜리 대출 받지는 않아요. 집 살려면 최소 1억 정도 대출 받겠죠. 최소. 근데 장기로 대출 받을 거예요. 최소한 10년 또는 20년 이렇게 받겠죠. 1억을 빌리는데 뭐 한 달 이렇게 빌리지는 않을 거예요. 1년 이렇게 빌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제로 10년, 20년 이렇게 빌릴 거예요. 그걸 장기 자본 조달이라고 그래요. 주로 기업에서는 증권시장을 이용해서 자본을 조달해요. 증권시장을 이용하는데 장기 뭐 증권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뭐 친구한테 빌려오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주로 기업은 증권시장을 이용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그만 치킨집 할 때는 뭐 친구한테 빌려오고 뭐 이렇게 투자자도 뭐고 그렇게 하겠지만 기업은 대부분 증권시장을 이용해요. 증권시장 이용할 때 어떻게 한다고? 요 세 가지예요. 보통주를 발행하고 우선주를 발행하고 회사채 발행하는 경우가 증권시장을 이용하는 경우예요. 즉 증권시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뭐라고요? 2, 3, 4번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보통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주식 그러면 보통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선주라는 것도 있어요. 아마 뒤에 간단한 또 설명이 나올 테니까요. 여러분이 그 증권사 신문에 보면 각 증권 시세판이 쭉 나올 텐데요. 그냥 삼성전자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삼성전자 보통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해놓고 가로치고 우 이렇게 있어요. 그 삼성전자 우선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채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있고 우선주 발행. 이 두 개 이제 주식 발행하는 거죠. 자본금이 되는 거죠. 회사채를 발행하는 채권의 증가예요. 부채의 증가가 되는 거겠죠. 이건 자본금의 증가, 부채의 증가.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학에 공부하고 있죠. 다섯 번째, 자기금융의 조달이란 무엇이냐? 그 사업이표를 하면 내 비자금도 꺼낼 수 있겠죠. 우리 통장에 예금해 놓은 것도 있겠죠. 장기자본, 자기금융. 우리 비자금 그동안 꼽을 쳐놓은 돈 있으면 꺼내와. 사업할 때 쓸 거야. 그쵸? 뭐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게. 은행의 장기 차입금.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거예요. 뭐 건물을 담보로 한다든가, 시설물을 담보로 한다든가, 뭐 신용을 담보로 한다든가, 우리 기술력을 담보로 한다든가, 뭔가 돈을 빌려오는 걸 이렇게 장기 차입금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여기 하나씩 여러분께 설명을 또 해줄 거예요. 나 지금 설명 들었는데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또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증권시장의 이용 세 가지가 있어요. 증권시장이란 무엇이냐? 유가증권 거래를 통해서 자기적 자본을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본시장을 증권시장 이렇게 해요. 증권사가 존재할 것이고 증권시장이 존재하겠죠. 이해가시죠? 유가증권이란 건 뭐예요? 주식, 채권, 뭐 선물, 옵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증권시장에는 두 가지 시장이 있어요. 증권시장에는 요 두 가지 시장이 존재한다고요. 증권시장에는 발행시장이 존재하고요. 유통시장이 존재해요. 발행시장이란 발행 주체가 장기적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시장.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시장. 그럼 다시 말하면 발행시장 하면 우리가 현대자동차 이렇게 현대차를 경우에는 발행시장이 어디예요? 공장이죠. 공장. 울산 공장, 뭐 평택 공장.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겠죠. 발행시장이에요. 생산하겠죠. 이해하시죠? 그럼 증권시장도 증권사에서 주식을 발행을 해요. 발행을 해야 거래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현대차도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겠죠. 자동차를 만들겠죠. 그럼 유통은 어디서 해요? 판매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여러분이 동네 지나가다 보면 유리 안에 자동차들이 진열되어 있고 현대자동차 판매점, 영업점이 있잖아요. 거기서 유통되고 있는 거죠. 기억하시죠? 쇼윈도우에 유리창문으로 자동차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유통시장이에요. 판매처고요. 같은 논리예요. 증권시장은 증권사가 주식을 발행해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투자자들이 사고 싶어요, 팔고 싶어요 하면은 매매를 붙여줘요.
유통시장도 같이 겸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네. 주로 발행시장은 이제 증권사 본사에서 발행하겠죠. 유통은 증권사 영업점에서 하겠죠. 현대차는 울산이나 평택 공장에서 차를 만들겠죠. 그리고 각 영업점 대리점에서 유통시키고 있겠죠. 판매하고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증권시장에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다 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려요.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지나가도록 할게요. 보통주 발행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주식들이 다 보통주예요. 보통주의 발행은 회사 설립할 때 보통주를 발행해요. 회사 설립할 때. 아까 설립한다고 그랬죠? 회사 설립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회사 자본금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어치 주식을 발행을 해요. 한 주당 5천 원이니까 200주 발행하겠죠. 200주. 내가 자본금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한 주당 한 주 가격은 5천 원이라고요. 보정돼 있어요. 대부분 다 5천 원 발행하거든요. 처음에는. 그 200주 발행을 한다 그 말이에요. 보통주 발행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200주. 증자에 의한 보통주 발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증가시키는 자본금, 자본금 증가. 처음에는 100만 원으로 회사를 출발했어요. 100만 원으로 회사를 출발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돼서 공장을 하나 더 만들려고 그래요. 해외 진출도 하려고 그래요. 또 종업원도 더 많이 뽑고 싶어요. 새로운 상품을 또 개발도 했어요. 판매점을 서울, 부산, 대구, 찍고 광주, 전주, 대전, 춘천, 강릉, 제주까지 판매점을 늘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300만 원으로 늘리고 싶어요. 100만 원인데. 처음에 100만 원 출발했는데 자본금을 300만 원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얼마의 자금이 더 필요하죠? 200만 원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200만 원이 필요한 만큼 주식을 또 발행을 해요. 그럼 아마 400주 발행을 해야 돼요. 한 주당 5천 원이니까 400주 발행하겠죠. 이걸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증자라고 그래요. 자본금 증가시킨다 그래서 증자. 처음에 100만 원으로 출발했는데 300만 원 만들어요. 자본금을 늘리는 거죠. 200만 원. 그래서 자본금 증가, 그래서 증자 이렇게 불러요. 이해가시죠? 그때 또 주식을 또 발행하는 거예요. 보통주 발행을. 회사 설립할 때 발행했고요. 자본금을 증가시킬 때 또 발행을 또 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어려운 설명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보통주 발행. 보통주의 종류는 기명주, 무기명주, 액면주, 무액면주가 있어요. 기명주, 보통주의 이름이 없어요. 이거는 보통 이름을 쓴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사면 주식에다가 내 이름을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기명주도 있어요. 주식을 사면 이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알바 가서 용돈을 받았는데 50만 원, 만 원짜리, 5만 원짜리로 그 월급을 받았어요. 그 현찰에 현금에는 여러분 이름이 써 있나요? 안 써 있나요? 안 써 있어요. 잃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아쉬워요. 그래서 무기명이에요. 이름이 없다. 그래서 무기명주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모든 대부분의 거의 100%입니다. 우리나라는 무기명주예요. 우리나라 현찰에도 무기명이잖아요. 근데 이름을 쓰는 경우도 간혹 있나 봐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어요. 어느 나라든지 대부분 다 무기명주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면주와 무액면주인데요. 액면주 보통 일반적으로 삼성 대부분 회사들이 액면가가 다 5,000원이에요. 5,000원. 대부분 다 5,0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현대차, 국민은행 이런 거 다 5,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5,000원 한 주당. 근데 이제 NC소프트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액면가 500원짜리도 있어요. 5,000원짜리를 10개로 쪼개면 되는 거예요. 액면가 500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100원짜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2,500원짜리도 있어요. 액면. 그래서 어쨌거나 기본은 5,000원이고요. 이거를 500원으로
액면을 분할할 수도 있고요. 100원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2,500원으로 만들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액면주를 하고 있고 무액면주도 가끔 있는가 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종류는 기명주, 무기명주, 액면주, 무액면주. 우리나라는 무기명주와 액면주를 사용하고 있어요. 선택하고 있어요. 보통주 발행의 장점과 단점. 이거는 뭐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읽어보시는데요. 보통주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금이 넉넉하니까 사업하는데 또 그만큼 여유가 생기겠죠? 여러분도 데이터로 나갈 때 지갑에 돈이 두툼하면 자신감 있잖아요. 단점 뭐예요? 다 써버릴까봐 겁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돈을 벌면 주식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또 배당을 다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단점도 있겠죠. 뭐든지 적당한 게 좋겠죠. 데이터로 나갈 때 5만원 내지 10만원 갖고 나가면 되는데 50만원 갖고 나가면 혹시 잊어버린다든가 다 써버리면 한 달 동안 걸어다니고 굶어야 되잖아요. 우선주 발행. 우선주란 무엇이냐? 네. 배당 및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에 있어가지고 보통주에 우선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그 연말에 삼성전자, 현대차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주는 거예요. 배당. 근데 보통주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10% 현금 10% 배당하게 되면 우선주는 1% 더 줘가지고 11% 배당을 해줘야 돼요. 1%를 더 줘요. 배당해서 우선 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1%더 줘야 되고요.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이 무엇이냐? 현대차를 내가 샀는데 현대차가 망해버렸어요. 망하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자들이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는 망했는데 뭐가 남아요? 회사 건물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땅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땅 팔자 그럴 거 아니에요. 땅 팔아야죠. 땅을 팔았을 때 제일 먼저 그 땅값을 받아가는 사람은 현대차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 그 채권자들이 먼저 받아가요. 현대자동차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뭐예요? 현대차 채권을 산 사람들이죠. 이 현대차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녀 재산을 먼저 가져가요. 그리고도 돈이 남으면 우선주가 먼저 받아가요. 우선주 받아간 다음에 그래도 돈이 남았으면 그때 이제 보통주 가진 사람들이 나눠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자녀 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선주의 종류에는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가 있고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 상한주식, 전환주식 이렇게 또 구분하고 있어요. 우선주 발행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우선주란 건 뭐냐? 이 참가가 있느냐 없느냐? 우선주는 이사회에 참가할 경영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보통주는 주주예요. 그래서 이사회 열릴 때 보통주 가진 사람들은 가가지고 자기가 찬성,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우선주는 거의 일반적으로 경영권 행사를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선주예요. 그 우선주를 왜 발행하느냐?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 우선주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여기서는 이 정도. 제 경약 중에서 제 전공이 바로 이 재무관리예요. 지금 구주차. 제가 증권사 한 20년 있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 전공이에요. 몰라서 안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강의실에서 여러분께 만날 수 있을 때 여러분께 한번 해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 우선주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냐? 우선주를 발행하게 되면 장점은 무엇이냐? 내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죠. 우선주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우선주는. 근데 이 사람 우선주 발행한 사람들은 경영 참가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통주를 발행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보통주를 사가지고
경영에도 간섭을 해요.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한 만큼 경영에 관여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주를 발행하게 되면 우선주 투자자들은 경영에 참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배당만 1%더 갖는 거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단점이란 무엇이냐? 뭐 배당을 1%더 주는 또 게 단점이겠죠. 그것도 부담이 많이 가는 거겠죠. 기업체 입장에서는 우선주를 발행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경영에 참여를 안 하니까 나는 좋은데 단점은 배당은 1%더 줘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 장점 뭘까요? 배당을 1%더 받을 수 있잖아요. 단점은 경영 참가 못하는 거고요. 기업과 투자자가 서로 상반된 장단점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회사채 발행이에요. 채권 발행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채권 발행 무엇이냐? 회사가 일반인에게 채무를 지는 대신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무제표 이렇게 보셨잖아요. 재무제표 이렇게. 그렇죠? 여긴 자산 그러나요? 자산? 대차주표죠. 대차주표. 자산. 그럼 여기는 뭐죠? 자기 자본. 내 자본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 그렇죠? 자기 자본. 밑에는 타인 자본. 타인 자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부채라고 말하죠. 자기 자본은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앞에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투자자를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투자자예요. 내가 돈 벌면 같이 벌고 내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자본금이에요. 요거 증가하는 거죠. 주식을 발행하면 여기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채권은 돈을 빌리는 거예요. 요거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채권을 사게 되면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주식을 사면 투자하는 거예요. 채권을 사면 빌려주는 거예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부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하는 거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고 채권을 사면 부채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채권의 종류에는 무담보 채권과 담보부 채권이 있어요. 돈을 빌려줄 때 여러분들이 담보를 받고 빌려주는 경우가 있고 담보 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담보 없이 여러분들이 아마 회사 가가지고 채권을 사게 되면 담보 없이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 친구가 돈 빌릴 때 나 지금 급한데 2만 원만 빌려줘 1만 원만 빌려줘 할 때 여러분들이 담보 네 핸드폰 담보로 해 네 시계 담보로 해 그러나요? 안 하겠죠. 대부분 무담보로 빌려주는 거겠죠. 담보부 사채도 있긴 있어요.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가 있어요. IMF 이전에는 기업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은행에서 다 보증서 줬는데요. 그 외환위기 이후로 보증서 줬던 은행들이 다 커다란 손실을 봤어요. 특히 대우그룹에 보증서 줬던 은행들이 거의 다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죠. 대우그룹이 부도나니까 은행도 같이 부도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IMF 이후에는 1998년도 이후부터는 다 무보증사채 100%. 은행에서 이제 보증을 안 서줘요. 쿠폰부 사채가 있고 등록사채가 있고 수시상환사채가 있고 연속상환사채가 있고 전환사채가 있고 신주 인수급부 사채가 있는데요. 이 전환사채란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 중국집 가면 짜장면 시키면 짬뽕 먹고 싶고 짬뽕 먹고 싶으면 또 짜장면 먹고 싶고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짬짜면. 반절은 짬뽕, 반절은 짜장. 또 냉면집 가면 물냉 먹을래요? 비빔냉면 먹을래요?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안양에 어디 가봤더니 반반이더라고요. 반은 비냉, 반은 물냉. 파는 데도 봤어요. 그럼 전환사채는 무엇이냐? 반반이에요. 반반. 주식과 채권을 반반 혼합해 놓은 거예요. 신주 인수권부사채도 주식과 채권을 반반 혼합시켜 놓은 거예요. 뭐 화학적 결합은 아니고요. 짬짜면도 화학적 결합은 아니잖아요. 물리적 결합이죠. 그렇죠? 이것도 물리적인 결합들이에요. 살 때는 채권이에요. 내가 살 때는 채권인데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 사채예요.
살 때는 채권인데 1년 내지 2년 지나면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걸 전환사채라고 그래요. 뭐 전환사채도 있고 교환사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신주 인수금사채는 신주 인수금사채는 뭐 주식을 채권을 사게 되면 채권이라고 이야기해 채권을 사게 되면 새로운 신주를 발행할 때 증자를 할 때 한 주 내지 두 주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주식을 내가 살 때 신주 인수금 사채를 사게 되면 여러분들이 채권을 사죠. 근데 그 회사가 언젠가 증자를 할 때 자본금을 증가시킬 때 그 회사 주식을 여러분들이 한 주 내지 두 주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채권을 많이 사면 주식을 또 많이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겁니다. 이해가시죠? 채권을 사는데 주식이 딸려오는 거죠. 채권 샀는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짬짜면이에요. 짬짜면. 사채 발행의 장점과 단점. 사채 발행, 투자자를 모집하고 싶었으나 투자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빌려와야 되는 경우에는 사채 발행을 하는 거겠죠. 또는 내가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요. 내가 사업이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이에요. 치킨집 하는데 치킨집이 너무 장사가 잘 돼요. 내가 확장하려니까 점포를 좀 증가시키고 몇 개 분점을 내려니까 돈은 필요해요. 근데 투자자를 모으긴 싫어요. 내가 번 거 내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괜히 투자자를 모아가지고 투자자랑 같이 나눠 먹긴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와서 그냥 이자만 내면 되겠죠. 그때는 채권을 발행하면 되겠죠. 투자자는 모으기 싫다 그 말이에요. 투자자를 모으면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러긴 싫고 그냥 돈을 빌려와요. 5%를 빌려와가지고 나는 사업을 하면 10% 수익이 생기니까 이자를 갖고 나면 내가 5% 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사채 발행하는 거겠죠. 단점은 뭘까요? 부채가 많아지잖아요. 달달이 돈을 빌려오게 되면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기금융의 조달, 이거 좀 이상하네요. 자기금융의 조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뭔가 하나 건너뛰었나요? 그런 거 아니겠죠? 자기금융하고 은행 차입금의 은행의 장기 차입금 뭔가 갑자기 붕 뜬 것 같고 화면이 좀 이상해요. 기업은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장기 자금. 여러분 부모님이 집 살 때 은행으로부터 장기 차입금 빌려오잖아요. 아파트를 사게 되면 아파트를 담보로 해가지고 10년, 20년 부채를 빌려오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금융 조달. 여러분 비자금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겨놓은 비자금. 그게 자기 자금, 자기 금융의 조달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 나오니 다행이네요. 자기 금융 조달이라 하면 내부금융이라고 그래요. 내 돈이에요. 내부금융이라 하면서 외부에서 기업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사회에 유출시키지 않고 내부에 유보시킨 것, 꼽을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비자금이에요. 그렇죠? 대차 대조표 상의 적립금과 충당금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죠. 자기금융 여러분들이 알바에서 용돈을 받게 되면 월급 받게 되면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 꼽을 쳐 놓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꼭 필요할 때 쓰려고 여러분들이 해 놓겠죠. 핸드폰 살 때, 화장품 살 때, 옷 살 때, 친구 선물할 때 그럴 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통과. 목이 아프니까 커피 한잔 마실게요. 이번에는 앞에는 장기 자본 조달했잖아요. 이번엔 단기 자본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자본. 은행의 차입, 체인 매무, 기업 모험, 리스 금융, 은행 차임, 단기간 은행으로부터 빌려오는 거죠. 단기간. 여러분도 가끔 친구한테 단기간 야, 내일 갚을게, 모레 갚을게 그렇지 않겠어요? 단기 은행 차입. 기업도 돈이 필요하면요.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은행으로부터 빌려오겠죠.
매입 채무 이게 뭘까요? 매입은 했는데 채무예요. 외상 말하는 거예요. 외상. 외상으로 가져오는 거. 갚아야죠. 빨리 갚아야죠. 기업어음. 기업어음.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데 외상으로 가져오면서 그냥 외상으로 가져오면 안 되니까 어음을 하나 써주는 거예요. 어음을. 영수증보다는 작은 수표 같은 거예요. 하나 써주면서 몇 월 며칠, 2달 후에 이 물건 가져올 때 이거 다 팔고 나서 여러분께 돈을 갚아 드릴게요 하고 어음 써주는 거예요. 요건 이제 좀 사기 사건에 많이 나타나죠. 리스 금융, 리스. 가끔 TV 보면 그러잖아. 바이바이 그러잖아. 바이바이. 바이. 사는 거. 바이바이. 뭔 말이에요? 사는 거. 빠이빠이. 사지 말고 빌리세요. 리스 하세요. 그 말 아니에요. 차도 사지 마시고 빌리라 그 말이에요. 알아볼게요. 뭔 말인지. 은행 차입이란 무엇이냐? 일반 자금 대출을 하는 게 있겠죠. 은행으로부터 일반 자금 대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게 일반 자금 대출이에요. 할인하는 어음도 있고요. 당잘 대월도 있고요. 수출 지월 금융도 있고요. 요 이야기는 여러분께 좀 시간이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요건 제가 보는 책에 살짝 책의 내용이 있으니까 교재에서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 검색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크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니까 요건 제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지원 금융은 아마 수출입은행에서 이 중소기업들이 수출할 때 지원해주는 지원책들이 있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들은 자기들 돈 많으니까 자기 돈 가지고 할 수 있겠죠. 매입 채무. 구매자가 제품이나 원료를 구입하고 매입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채무. 그 외상이에요, 외상. 어려운 거 없죠? 외상 가지고. 내일 갚을게요. 뭐 모레 갚을게요 하고 물건 가져오는 거예요. 빨리 갚아야 되는 거죠. 대체화 대조표상에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의 형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입 채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는데 이것도 이제 단기죠. 외상으로 가져오면서 10년 후에 갚을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1년 이내로 갚아야 되는 거겠죠. 앞에서 아마 공부했을까요? 금융경에서 장기와 단기의 기준은 1년이라고 이야기했었나요? 그렇죠? 앞에서 한번 기억나죠? 그겁니다. 외상 매입하는 걸 우리가 매입 채무 하는 겁니다. 기업 어음.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약속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매출함으로써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수박 도매상이에요. 수박 도매상인데 여기 수박 농장이에요. 수박 농장 가가지고 밭대기 이 농장에 있는 수박을 내가 전부 다 사갈게요. 가져가가지고 이걸 내가 다 판매한 다음에 다 판매하고 다 내가 이거 가져가고 다 판매한 다음에 2달 후에 이 비용을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도매상이 처음엔 돈이 없었으니까 이거를 다 농장에 있는 수박을 내가 다 이거 대신 팔겠습니다. 갖다 팔고 돈은 2달 후에 이 물건 다 판 다음에 갚아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음을 하나 써주는 거예요. 수표같이. 요거 내가 한 500만 원에 이걸 다 그래서 2달 후에 500만 원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딱딱딱 날짜까지 적어요. 2달 후에 날짜까지 적고 금액 500만 원. 2달 후에 갖겠습니다. 가져가죠. 근데 2달 후에 기다렸는데 농장주는 기다렸는데 안 와요. 그래서 가봤어요. 수박 도매상이 있다는 회사 사무실을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가끔 있죠. TV에 보게 되면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그래서 어음이 외상이나 어음이나 현찰박치기 당장 안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어음, 기업어음 또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리스금융, 바이바이. 차를 한 대 사려면
소나타 한 대 살려면 3천만 원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또 3천만 원으로 사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또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카드로 이렇게 사겠죠. 빌려가지고 할인해서 사게 되겠죠. 근데 리스는 차를 사지 말아라. 빌려라. 렌트해라, 렌트. 예. 렌트하고 달달이 40만 원씩 달달이 내라. 바로 그런 거예요. 렌트.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리스를 많이 하죠. 병원 가게 되면 왜 치과 같은 데 가면 치과 치료기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수술대도 있고 치과 이런 그런 기계들은 의사들은 다 구입해서 쓰는 게 아니라 리스해서 주로 쓰고 있어요. 뭐 비싸게 드리려면 새 거 리스하는 경우도 있고 좀 리스비가 줄이려면은 중고품 갖다가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뭐 병원이 잘 되면 괜찮겠으나 한 6개월 해보고 장사 안 되면 병원도 문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렌트 빌려온 거 그냥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리스, 렌트 빌리는 거예요. 리스는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특정 자산을 구입하지 않고 이를 소유하는 대신에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사용권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월세방 빌리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원룸 뭐 돈 다 주고 매매를 해서 구입하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들 월세를 냈잖아요. 1,000만 원에 30, 1,000만 원에 40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대가로 리스료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하겠죠? 바이바이. 사는 거요. 바이. 가끔 TV 광고에서 봤잖아요. 사는 거 빠이빠이 그냥 빌려서 쓰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본 비용과 구조. 자본 비용에 의 원천별 자본 비용, 가중 평균 자본 비용, 자본 구조와 재무 위험, 자본 구조에 관한 이론, 자본 구조의 결정 요인 등등 6가지가 있군요. 또 하나씩 살펴보면 아마 1교시가 끝나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비용에 의해 자본 비용이란 무엇이냐? 자본을 사용하는 대가로 기업이 자본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받아 대출받아 오면 이자를 갚아야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은행으로부터 돈 빌려고 친구한테 돈 빌려오면 당연히 이자를 줘야죠. 빌려왔으면. 그겁니다. 그게 자본 비용이라고 그래요. 투자 결정을 위한 기준, 자금 조달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고, 투자 결정과 자본 조달 결정 및 배당 결정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겁니다. 물론 내가 돈을 많이 빌려오고 싶죠. 많이 빌려오고 싶은데 문제는 뭐예요? 많이 빌려오면 이자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투자 결정과 자본 조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내는 거죠. 또 투자자를 많이 모아가지고 자본금 많이 만들고 싶은데 투자자를 많이 모으면 어떻게 되죠? 배당을 또 많이 줘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자 갖고 나면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기억하시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본비용. 원천별 자본비용에는 타인 자본비용, 보통주 비용, 우선주 비용, 유보이익의 자본비용 있어요. 타인 자본비용, 타인 자본이 뭐라고 그랬죠? 부채? 네, 부채죠. 돈을 빌려오면 이자를 줘야지, 이자. 타인 자본. 부채에는 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보통주, 우선주에는 배당을 줘야죠. 배당. 아까 얘기했죠, 요거. 여긴 자산. 여기는 자본금. 자본금. 자기 자본. 자기 자본. 네. 타인 자본. 있잖아요. 자기 자본에는 배당을 줘야 되겠죠. 투자자들이니까. 타인 자본에는 이자를 줘야죠. 부채니까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유보이익의 자본비용도 있겠죠. 유보이익. 유보이익. 돈을 많이 생각만큼 돈을 많이 벌어있는 경우에요. 그 돈을 쓰지 않게 되면 그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돈이 좀 많이 있는데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가 생기잖아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생기는데 은행에 안 넣어놓고 여러분 서랍 속에 집어넣고 여러분 침대 밑에 저장해 놓으면 이자가 안 생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돈이 그냥 썩는 거잖아요. 기회비용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겁니다. 이자가 안 생긴 것도 비용이에요. 이자가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잖아요. 그것도 비용이라고요. 가중평균 자본비용.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란 무엇인가? 투자한 평가를 위한 할인율로 자본비용이 사용되는데 이때 자본비용은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본 조달 원천별 자본비용을 그 자본이 총 자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자본 구성 비율에 따라서 가중평균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렵죠? 그냥 쉽게 이것만 설명해 줄게요. 가치 기준, 장부 가치가 있고 시장 가치가 있어요. 장부 가치가 무엇이고 시장 가치가 무엇이냐? 아버지가 5년 전에 자동차를 샀어요. 5년 전에 아버지가 자동차를 3천만 원 주고 자동차를 샀는데 5년 전에 지금 이제 새 차를 바꾸려고 시장 가서 5년 전 3천만 원을 지금 중고상 가가지고 팔려고 갔더니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장부상에는 이 자동차가 5년 전에 구입 당시 장부 가치는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가 현재 시장 가서 팔려고 했더니 시장 가치는 1,000만 원이더라 그겁니다. 이해하시죠? 장부 가치는 3천만 원이고 시장에서는 1,000만 원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감가상각된 거죠? 또 아버지가 5년 전에 주식을 샀어요. 100만 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아버지가 5년 전에. 근데 주가가 쭉 올라가지고 이게 지금 2천만 원 돼 있어요. 2천만 원. 그럼 아버지 장부상에는 100만 원이에요. 장부 가치는. 근데 시장에서 갖다 이제 팔려고 했더니 시장 가치는 2천만 원이 돼 있는 거죠. 장부 가치하고 시장 가치는 차이가 많이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도 장부 가치가 있고 시장 가치가 있죠. 입학할 때 여러분들 장부 가치였다면 졸업할 때 시장 가치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4년 지난 다음에. 그렇죠? 장부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비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름살 더 생겼다고 여러분들이 시장 가치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그만큼 높아가지게 되면 시장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시장 가치를 많이 높이도록 공부 많이 하시고 노력 많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땅값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 땅을 샀는데 1,000만 원 주고 10년 전에 땅을 사놨는데 10년 지난 지금 보니까 1억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도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1,000만 원 주고 아파트를 샀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1억 돼 있어요. 그럼 장부 가치가 1,000만 원이고 시장 가치는 1억 돼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럼 장부 가치, 시장 가치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구조와 재무 위험, 타인 자본과 재무 위험, 재무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 돼 있어요. 자본 구조는 자산을 위하여 조달된 자금이 장기성 자본의 구성 상태이며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인 자본과 재무 위험, 유동성 상실 위험과 미래 순이익 불안정 위험, 재무 레버리지 위험, 기업의 타인 자본 의존도에 따라서 주주에게 순이익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고 하면 앞에서 얘기했죠. 요거 대차대조표, 자산, 자기 자본, 이해가시죠? 타인 자본.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배웠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이죠. 둘 다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이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자본 구조라고 그래요. 자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 자기 자본, 내 자본금은 100만 원인데 타인 자본이 300만 원이다. 내 돈은 100만 원인데 빌려온 돈이 300만 원이다. 자본 구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위험하죠. 내 돈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위험하죠, 이 사람은. 왜 이자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 자본 구조,
자본 구조가 위험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돈이 100만 원인데 타인 자본도 100만 원이면 뭐 괜찮아요. 이 정도는 기업에서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내 돈이 100만 원인데 타인 자본이 50만 원밖에 없어요. 이거 너무 무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레버리지가 없는 거 아니야? 투자를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인 자본도 적당하게 돼야 레버리지가 좋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채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만큼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레버리지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부채를 빌려서 사업을 잘 활용하는 거죠. 5% 이자를 빌려가지고 내가 수익을 10% 올리면 내가 5%만큼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레버리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자가 5% 빌려오는 그 은행에서 그럼 내가 5% 이상의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빌려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5% 빌려왔는데 내가 3%밖에 수익을 못 올려요. 그럼 망하는 거죠. 이자를 못 갚는 거 망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 자본과 재무 위험은 자기 자본, 내 자본금에 비해서 타인 자본이 많아버리면 나는 100만 원인데 타인 자본이 300만 원이 돼버리면 위험한 거죠. 타인 자본이 더 많아지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유동성 상실도 없어지는 거죠. 타인 자본이 많아지면. 이 자본 구조라고 그래요. 자본 구조.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이 자본 구조예요. 타인 자본의 비중이 너무 많아지면 재무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타인 자본이 너무 또 적으면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 못하는구나. 너 바보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바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상상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적당한 게. 친구한테 전혀 맨날 가서 얻어먹으면 안 되지만 또 친구한테 전혀 또 안 얻어먹으면 문제고 얻어먹기만 해도 문제고 안 얻어먹어도 문제고 그것도 문제인데 그냥 내가 한 번 사주고 한 번 얻어먹고 뭐 두 번 사주고 한 번 얻어먹고 그건 괜찮은 거죠. 또 재무구조에 관한 이론에는 보니까 순이익점검법, 뭐 순영업이익점검법, 전통법, 접근법 등등이 나오네요. 자본구조 이론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최적 자본구조가 어떤 것인지 모색하는 것이다. 순이익점검법이 있고 순영업이익점검법이 있고 전통적 점검법이 있고 쭉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2학년 1학기 때 재무관리가 있어요. 그 재무관리 강의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내용들을 아마 공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교재를 통해서 교재에서도 자세하게 내용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요게 바로 재무관리 2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되는 재무관리의 근간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재무구조의 결정 요인이네요. 결정 요인. 재무구조의 결정 요인. 재무구조가 뭐죠? 요거죠. 또 해주죠. 자산이죠. 자산. 자기 자본. 타인 자본. 그렇죠? 이게 자본 구조예요.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이걸 자본 구조라고 얘기해요. 이해가시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이게 자본 구조예요. 기업의 성장률이 좋아요. 막 올라가요. 기업이 막 성장하고 있어요. 그럼 타인 자본 늘려도 돼요. 돈을 많이 빌려도 상관없어요. 성장하니까. 5% 돈을 빌려가지고 성장률이 좋으면 내가 10% 수익률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타인 자본 늘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부채를 많이 가져도 상관없어요. 부채를 충분히 이자를 갚을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매출액의 안정성, 매출액이 안정돼 있어요. 꾸준히 팔려요. 꾸준히 팔리니까 하루에 한 달이면 또는 1년이면 뭐 1억 정도 순이익이 생겨요. 그럼 타인 자본 늘릴 수 있잖아요. 증가시킬 수 있어요. 1억을 버니까 이자는 최소한 한 3천만 원까지 이자는 내가 갚을 능력이 돼. 타인 자본 늘려도 돼.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영자 태도. 경영자가 좀 공격적인 사람이면 부채를 늘릴 것이고 경영자가 좀 쪼잔하고 소극적인 사람은 타인 자본 늘리지 않겠죠. 부채를 안 늘리겠죠. 그냥 내 돈만 가지고 쪼잔하게 살 거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채권자 태도.
돈 빌려주고 나서 빌려주자마자 언제 갚을래 언제 갚을래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타인 자본 늘리면 안 되죠. 그죠? 채권자가 돈 빌려주고 알아서 갚아 그러면 늘려도 돼요. 그렇잖아요. 경쟁 상태에 따라서 경쟁이 심해요. 우리 회사가 있는데 상대방 경쟁자가 아주 깐깐한 놈이 하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이윤이 안 생기죠. 경쟁이 심하면 물건 가격을 높일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타인 자본 굳이 막 늘리면 안 되죠. 자산의 구성에 따라서 또 자본 구조가 결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당연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길었네요.